웅크리고 있던 여성은 벽에 얼굴을 딱 붙이고 서 있었는데 그냥 얼굴을 벽에 붙인 게 아니라 상반신을 인사하듯이 굽혀 얼굴만 벽에 꾹꾹 눌러붙이고 있는 느낌? 꽤 기분 나쁜 광경이었기 때문에 엮이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다. 무엇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저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아나, 당신의 지력의 모티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도파민을 가져다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여운 당신의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짱 괴담 이야기. 그동안 쿄스케나 스승 목소리를 꽤 이케맨처럼 읽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 김언니입니다. 그런 언니지만 오늘도 힘내서 니짱 괴담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니짱 괴담은 2020년대 꽤 따끈한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어요. 즉 니찬 괴담이 아니라 고찬 괴담이 되겠네요. 테마는 소개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면서 오늘의 괴담 테마를 맞춰보는 걸로 해요. 그러면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괴담, Y씨의 왼손이 긴 이유. 2022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Y씨의 왼손이 긴 이유.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거래처 영업에 Y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40대고 외모는 평범, 일도 능숙하게 해내는 이른바 보통의 샐러리맨?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항상 손목시계 아래 리스트밴드를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보다 조금 더 길었다. 그건 첫 대면 때부터 신경 쓰였지만 신체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히 화제로도 삼지 않고 넘기고 있었다. 그 이유를 처음 들은 건 함께 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다. 어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내 회사와 Y씨의 회사에서 합동 뒤풀이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Y씨의 옆에 앉은 나는 일 이야기나 잡담으로 이야기가 무르익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Y씨는 나보다 2바퀴나 위지만 부침성이 좋은 사람으로 영업인 만큼 말도 발군으로 잘한다. 1시간 정도? 서로 술을 따르고 받으면서 잔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문득 어떤 타이밍에 Y씨의 리스트밴드가 어긋나서 그 아래가 조금 보였다. 내 문장력이 서툰 탓에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자국이 있다. 켈로이드처럼 조금 솟아올라 있지만 화상과는 다르다. 아무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처 자국? Y씨 그거 괜찮습니까? 술이 들어간 탓도 있어서 난 반사적으로 무신경한 걸 물어버렸다. 이거 별거 아니야. Y씨는 리스트밴드를 고치면서 말끝을 흐리며 말하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실언에 취기가 단번에 깬 나는 뭔가 이상한 거 물어봐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사이 리스트밴드 너머로 손목을 문지르고 있던 Y씨는 불쑥 자네 말야 귀신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믿는 타입? 이라고 뜻밖의 것을 물어왔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네요. 예전에 이나가와 준지 라이브 같은데도 간 적 있어요. 이나가와 준지는 괴담으로 유명한芸人이죠? 괴담을 되게 맛있게 읽어주시는 분이에요. Y씨는 그런가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라고 말하곤 천천히 상처 자국의 유래를 이야기해줬다. Y씨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와 담력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담력시험이라고 해도 본격적인 심령 스폿이 아니라 마을 외곽의 작은 잡목림으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정도의 장소라고 한다. 방과 후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잡목림에 와봤지만 그럴듯한 모습은 전혀 없다. 김이 빠진 기분이었지만 좀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작은 토리이와 사당을 발견했다. 그다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듯해서 사당은 쓰러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 담력 시험이 질리기 시작한 Y씨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을 걸었지만 어째선지 여자친구는 사당 앞에 가서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열었다. 이거 뭐야? 봐봐. 안에는 부적이나 촛대 외에 왠지 삼방 위에 돌이 놓여 있었다. 이거는 삼보라고 읽는데 그 신도 쪽에서 의식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뭔가 받칠 때 쓰는 받침대 같은 거예요. 약간 쟁반처럼 생겼는데 아래에 좀 높이가 있는 그런 쟁반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 삼방 위에 돌이 놓여 있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 근처에 굴러다니는 듯한 돌이다. 여자친구는 사당에 손을 넣더니 대수롭지 않게 돌을 움켜쥐고 있잖아. 모처럼이니까 이거 기념으로 가져갈까? 라고 Y씨에게 내밀었다. Y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돌을 받아들자 그만둬 바보 같잖아 라고 말하면서 원래대로 되돌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돌을 숲속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 담력 시험은 이걸로 끝났지만 그 다음날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전철 통학이었던 Y씨는 평소처럼 역에서 여자친구와 만나 둘이서 전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서의 여자친구는 상당히 상태가 이상했다는 것 같다.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위험하잖아. 몸 상태 안 좋은 거야? 걱정하는 Y씨의 물음에 여자친구는 괜찮아 라고 말할 뿐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다. 그대로 여자친구는 몸을 흔들면서 선로로 떨어질 것 같이 되었다. 위험해! Y씨는 왼손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서 추락을 저지한다. 하지만 어째선지 왼손이 Y씨의 의사에 반해서 한 번 잡은 여자친구의 팔을 놓아버렸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쓰러져 상반신이 플랫폼에서 튀어나온 채 들어오던 전철에 치였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Y씨는 주저앉아 울면서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인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Y씨는 여자친구를 도우려고 했다고 증언해준 덕분에 사건은 불행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Y씨는 강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이변이 시작된 건 여자친구가 죽고 7일째 되는 밤이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Y씨는 격렬한 호흡곤란으로 눈을 떴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주위를 보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누워서 잠에 들지만 또 호흡곤란으로 눈을 뜬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견딜 수 없게 된 Y씨는 더 이상 자지 말아야겠다 하곤 얼굴을 씻으러 세면대로 가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목에 손으로 조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뭐야 이거? 그때 처음으로 심령현상이 머릿속을 스친 Y씨는 방으로 돌아와서 불을 켠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하지만 그래도 졸음이 찾아온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Y씨를 다시 호흡곤란이 덮친다. 이불을 걷어찬 Y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에 정체를 봤다. 그건 왼손이었다. 잠에 들면 왼손이 멋대로 Y씨의 목을 조르러 온다. 곤란해진 끝에 Y씨는 침대 옆에 있는 선반에 끈을 걸어서 왼손을 매단 상태로 잠을 잤다. 그 이후로 말이야. 잘 때는 계속 왼손을 매달고 있는 거야. 벌써 30년이라고. Y씨는 힘없이 웃으면서 리스트밴드를 올려 왼손목을 보여줬다. 그래서 말이야. 손목이 너무 쓸려서 이렇게 돼버렸어. 같은 장소에서 찰거상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이런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국이 되는 걸까? 왼손이 조금 긴 것도 그 때문인가요?
라고 솔직하게 덤으로 물어봤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른손이랑 양발도 매달아 둘 걸 그랬나? 하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Y씨는 평소처럼 시원하게 웃었다. 재령 같은 건 하러 가셨어요? 갔지. 몇 번이나 재령 받았어. 그 사당에도 가서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안 돼. 용서해주질 않아. 던진 돌은요? 찾아봤지만 결국 모르겠어. 뭐 그냥 돌이니까. 그때 던지지 말걸 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대책 같은 건 전부 해봤을 게 뻔한데 난 경솔한 질문을 거듭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죄송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야기만 하게 해버려서 라고 사과했다. 이너 괜찮아. 딱히 숨기고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왼손도 나쁜 짓은 안 하니까. 처음 들은 나에게는 엄청 무서운 이야기지만 Y씨 안에선 이 괴현상 같은 것과 타협이 되어 있는 거겠지. 뭐 그래도 아마 내가 죽을 땐 왼손한테 살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Y씨는 이 이야기를 끝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이직했고 Y씨와의 관계도 끊어졌다. 벌써 10년도 전 이야기다. Y씨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환갑을 앞둔 정도? 분명 지금도 잘 땐 왼손을 매달고 있는 거겠지. 오늘의 첫 번째 괴담, Y씨의 왼손이 긴 이유였습니다. 다음 괴담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괴담, 눈이 나빴다. 정말 최신 괴담, 25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눈이 나빴다. 동료가 대학생이던 시절 M군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M군은 눈이 나빴다. 눈이 나쁘다고 해도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시력을 재면 양쪽 눈 모두 1.5 정도였다. 그런데도 왜 눈이 나쁘냐고 하면 아무튼 잘못 보는 일이 많았다. 어느 때는 아!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서 놀라서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라고 해서 봤더니 담요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전봇대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으로 보여서 거기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사과한 거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위를 보고 손을 흔들길래 누가 있었어? 라고 물으면 저 집 2층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 라고 해서 봤더니 창가에 장식되어 있던 인형이었던 적도 있고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쇼핑몰에서 쇼핑 중에 동급생 B이다! 말 걸고 올게! 라며 달려가고 바로 돌아왔나 싶었더니 착각했어. 가게 앞에 장식돼 있던 포스터였어. 라는 일도 있었다. 동료도 아무래도 질려버려서 뭔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본인은 아니야 정말 그렇게 보였어 라고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동료와 M군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 4명이서 캠프에 가게 됐다. M군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M군의 친구, 동료와 그 여자친구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한동안 운전하고 있는데 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내비도 명백하게 이상한 곳을 안내하고 있고 휴대폰 전파도 잡히지 않는다. 적어도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한테 길을 묻자는 이야기가 되었다. 산길이라곤 해도 민가가 몇 채 보였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하면서 누가 없으려나 하고 4명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자 M군이 방금 지나간 데 여자 서 있었어 라고 하더니 길가에 차를 세우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방금 왔던 길을 달려서 되돌아갔다.
남겨진 3명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에? 누군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또 애매 착각? 재밌으니까 지켜보자. 라면서 뒷유리로 M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M군은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 둘러본 뒤에 곧바로 돌아와서 미안, 간판이었어. 라고 아쉬운 얼굴로 말해오길래 왜 간판을 여자랑 착각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라면서 셋이서 M군을 농담 삼아 몰아붙이고 있었더니 멈춰있는 차가 신경 쓰였는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하고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으니 이대로 가도 마을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서 갈림길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줬기에 들은 대로 유턴해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동료는 M군이 여자랑 착각한 간판이 어떤 건지 궁금해져서 아까 M군이 멈춰있던 곳을 지나갈 때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장례식 간판이 있었다. 게다가 장례식 간판이라는 건 며칠이면 철거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연히 몇 년이나 그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낡은 장례식 간판이었다. 에? 이걸 여자로 착각한 거야? 뭔가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한 듯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후 동료와 M군은 헤어졌다. 헤어진 이유는 M군이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어느 때 데이트 중에 친척 누구누구 이모 라고 말하면서 달려 어디론가 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냐 라고 중얼거리다가 문득 어떤 걸 떠올렸다. 어라? 누구누구 이모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외박 중에 본가에서 전화와서 급히 돌아가야 하지 않았나? 어라? 얼마 전에 전봇대 보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병에 걸려서 다 같이 병문안을 갔다가 그 뒤에 응? 그러고 보니 전에 포스터로 착각한 동급생 누구누구 군도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에 갔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여러 가지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M군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령이 보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오싹해졌다고 한다. 동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서 멍하니 있었더니 M군이 돌아와서 미안, 또 잘못 본 것 같아 라고 해실해실 웃고 있어서 있지, 누구누구 이모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M군은 어라? 그렇지, 돌아가셨지. 어라? 왜 아주머니로 보였지? 나 왜 말 걸러 가버린 거지? 라며 당황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이 보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며 점점 더 무서워져서 그 자리에서 이별을 고했다고 한다. 오늘의 두 번째 괴담, 눈이 나빴다 였습니다. 괴담 테마가 슬슬 눈에 보일까요? 다음 괴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괴담, 환청이 들린다. 23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동료의 이야기. 동안에 귀여운 계열의 선배가 있는데 뒤에서 신기한 애라고 불리고 있었다. 일은 빠르고 정확한 데다가 성실하고 뒤치다거리도 잘하는데 왜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행이 눈에 띄게 되었다. 말을 걸지 않았는데 에? 하고 되묻거나 울리지 않은 전화를 받아서 장난 전화였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내가 질색하고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아서 빠르게 환청이 들린다 라고 커밍아웃 해줬다. 병원에서도 검사받았지만 귀에도 뇌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뒤로는 서로 일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다. 거래처에서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둘이서 야근을 하며 한가해하고 있을 때 선배의 환청 이야기가 나왔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난 건 2, 3년 전? 계기는 할머니와의 동거였다.
선배는 아버지, 어머니, 선배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동거가 갑자기 정해져서 할머니의 방으로 객실을 내줬다. 처음 이상해진 건 어머니.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었더니 할머니 방의 미닫이 문 너머로 대화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친구가 와 있는 것 같다. 현관으로 들어왔다면 눈치챘을 테니까 뒷뜰을 지나 텐마루로 들어온 거겠지? 예의도 없고 방법면에서도 좋지 않으므로 저녁 식사 때 부드럽게 주의를 줬다. 며칠 후에 또 미닫이 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다. 빈정거릴 생각으로 차를 2잔 준비해서 미닫이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 한 명밖에 없었다. 그 후로 환청이 심해져 갔다.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TV에서 계속 소리가 나거나 걷고 있는데 경적 소리가 나서 뒤돌아봐도 차는커녕 사람 그림자 하나 없거나.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선배에게 상담했다. 그 후로 두 사람도 환청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듣고 있는 소리도 타이밍도 세 사람 다 제각각이라 환청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느 쪽 할머니인가요? 문득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다. 어느 쪽도 아니야. 모르는 할머니야. 선배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한다. 액자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하면 아는 사람 있을까? 스콩 하는 그거? 그게 등 뒤에서 들려서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그럴 만한 건 없었고 선배한테 확인했더니 자신은 들리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선배와는 사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무사해. 오늘의 3번째 괴담, 환청이 들린다 였습니다. 사실 요것도 들으면 저주받는다까진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 계열의 괴담이긴 한데 잠깐 들은 걸로는 괜찮다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혹시 뭔가 변화를 느낀다면 댓글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귀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귀가 좀 나빠지는 건데. 네, 좋아요. 그러면 4번째 괴담. 도내에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22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서 읽기 어려우셨다면 죄송합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 사람 문장을 진짜 읽기 어렵게 썼기 때문에 언니가 읽다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문장을 안 끊어. 노래방에서 이상한 걸 본 뒤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일의 발단은 올해 2월 말쯤에 친구가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돼서 성별이라는 이름의 술자리가 열렸고 그 2차로 도내 노래방에 가게 된 겁니다. 아마 1시가 좀 지난 정도였고 저는 꽤 취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요일을 느껴서 혼자서 화장실에 간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세면대 앞에 벽에 등을 붙이고 어두운 머리색에 머리가 긴 여성이 배를 누르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 건가? 그날인가? 그냥 둬도 괜찮은 건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시할 순 없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물 같은 거 갖다 드릴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고 조금 거친 숨소리만 들려서 대답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건가? 싶어서 점원을 부르려고 했지만 요의가 한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볼 일만 보고 나서 점원분 부를게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여성에게 다가가서 몸을 숙였는데 담배 냄새가 좀 심했습니다. 허둥지둥 볼일을 보고 개인실에서 나와 여성을 보니 웅크리고 있던 여성은
벽에 얼굴을 딱 붙이고 서 있었는데 그냥 얼굴을 벽에 붙인 게 아니라 상반신을 인사하듯이 굽혀 얼굴만 벽에 꾹꾹 눌러붙이고 있는 느낌? 꽤 기분 나쁜 광경이었기 때문에 엮이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다. 무엇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시 말을 걸 용기는 없었기에 손을 씻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이 저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스쳐가는 순간 여성 쪽에서 아래? 아래?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는 엘리베이터까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영감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체험도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유령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주한 순간은 밀폐된 공간이었던 것도 있어서 상당히 무서웠지만 친구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무서움도 거의 사라져 있었고 친구에게는 화장실에 엄청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완전 무서웠어 라고 가볍게 말했을 뿐 평범하게 마시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쯤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은 노래방 간 날로부터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저는 자타공인 브라콘이라서 자주 남동생과 식사하거나 쇼핑을 하는데 그날도 남동생과 쇼핑을 하고 남동생도 쉴 겸해서 함께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세면대로 직행해서 손을 씻고 있으니까 먼저 방에 들어간 남동생이 누나, 담배 피우게 된 거야? 라고 물어서 전 옛날부터 담배를 꽤 싫어하고 그걸 남동생도 알고 있을 텐데다가 물론 피우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뒤에 왜 그런 걸 묻는지 물어보니 방이 뭔가 담배 냄새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방에 들어가니 확실히 담배 냄새가 나고 하지만 방 전체라기보단 침대에 남동생이 걸터앉은 주변만 유독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냄새의 발신원이 어디인지라든가 왜 담배 냄새가 나는지 같은 건 그때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그거보다 일단 담배 냄새가 전 너무 불쾌해서 환기하고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탈취했습니다. 그 후 남동생과 어디서 냄새가 들어온 건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밖에서 들어온 거겠지 라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짚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거의 사소한 일 뿐입니다만 현관 라이트에 센서가 반응해서 불이 켜지거나 무서워서 바로 센서는 꺼버렸습니다. 기르는 개가 유난히 세면대에 가고 싶어하고 신경 쓰여서 가보면 목욕을 싫어해서 전혀 가까이 가지 않았었는데도 욕실 쪽을 보고 있거나 욕실에 있거나 제 집 구조상 침대 머리 쪽 벽 너머가 욕실인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욕실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서 걔가 장난치고 있는 줄 알고 걔 이름을 부르면 발밑에 누워있으면 사각이 되는 곳에서 쏙 나온다던가 욕실에서 톡톡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밤에 깨어나는 일도 종종. 이런 일이 불규칙하게 계속 이어져서 뭔가 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은 몇 년째 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고 반려견의 기행도 처음이라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노래방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뒤부터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무렵 노래방 일도 포함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니 노래방에서 따라붙은 게 방에 들어오자마자 네가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니까 욕실로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령은 탈취 스프레이를 싫어하는 건가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몇 달 동안 이 상태로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일은 특히 없어서 지금은 이제 무섭다거나 하는 건 없고 사람이 아니라 영의 짓이라면 됐나? 정도의 기분입니다만 이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악화되어 가거나 할까요? 그보다 이 무언가의 목적은 뭘까요? 덧붙여서 담배 냄새는 그날 이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정말로 밖에서 온 걸지도 몰라요. 오늘의 네 번째 괴담, 돈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였습니다.
일본에는 약간 그 일본에서 파는 페브리즈에 재령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샤레코아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샤레코아 괴담, 무명의 편의점. 24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10년 정도 전 효고현에 있는 유명한 마키즈시 김초밥 가게에 가려고 직장 선배와 쉬는 날에 둘이서 사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초밥 가게까지 약 200km 정도 있었고 선배가 운전하고 전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저도 선배도 피곤해져서 휴식을 취하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시골길이라 자판기가 없는 겁니다. 내비를 봐도 진행 방향에 편의점이 보이지 않아서 자판기라도 없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전방에 내비에는 실려있지 않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산의 절벽 아래에 있었고 대형 체인이 아닌 개인 경영의 무명의 편의점이었습니다. 뭐랄까 세트 같은 저렴한 느낌의 편의점이었고 일단 주차장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 외에 손님은 없습니다. 캔커피라도 살까? 라는 이야기가 돼서 자동문 앞에 서니 열리지 않는 겁니다.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은 켜져 있고 상품도 본 적 있는 것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인가 썰렁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원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함께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는 메이커의 음료들 뿐입니다. 커피가 있어서 선배 것까지 2개를 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편의점이네 라고 말하면서 그 편의점을 뒤로 하고 차를 달리면서 캔커피를 열어서 마셨습니다. 맛없어! 캔커피를 물로 3배 희석한 듯한 맛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배에게도 열어서 건네줬지만 이게 뭐야? 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캔커피를 홀더에 둔 채로 김초밥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는 화장실 세면대에 흘려버리고 캔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김초밥 쪽을 만끽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편의점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의점이었던 물건은 검은 얼룩투성이의 더러운 폐허였고 주차장도 울퉁불퉁하고 풀이 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에? 저거 들어갔던 편의점이잖아 라고 선배가 외쳤습니다. 결국 그건 뭐였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돌아왔지만 선배가 집에 돌아가서 드라이브 레코더, 노라레코, 이건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편의점이 아니라 폐허가 찍혀있었고 제가 폐허 입구를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입한 캔커피가 뭐였는지도 수수께끼인 채입니다. 자, 반주기들이 짐작하셨듯이 인간의 오감과 관련된 괴담들로 모아본 오늘의 괴담 라디오였습니다. 이렇게 니치한 괴담만으로는 살짝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스승 시리즈를 한 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괴담, 스승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내 모퉁이. 대학교 1학년 초가을, 오컬트 계열의 인터넷 동료들과 합숙이라는 이름의 오프 모임을 열었다. 상관의 캠프장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로지에 묵기로 한 거다. 로지는 약간 그거죠? 그 스키나 등산할 때 묵는 오두막 같은 거? 오프 모임은 평소에도 자주 있었지만 숙박이라고 하면 여성이 많은 것도 있어서 그다지 이상한 멤버를 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중심 멤버만으로 이루어진 합숙이 되었다. 참가자는 리더격인 코코씨, 쿄스케씨, 미카치씨, 이렇게 여성진에 나를 포함한 총 4명. 말하자면 짐꾼, 힘쓰는 일 전용인 나였지만 불려진 건 솔직히 기뻤다. 일정은 1박 2일.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갔는데 시즌을 벗어난 덕분에 캠프장은 비교적 한산해서 좋은 공기 마음껏 마시기, 길고양이 마음껏 쓰다듬기, 하고 싶은 걸 잔뜩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미카치 씨가 숨바꼭질을 하자 라고 말해서 시작한 건 좋았지만 코코 씨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해가 저물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더니 어디선가 훌쩍 나타났지만 난 점점 더 코코 씨를 알 수 없게 됐다. 참고로 날 제외하면 전원 20대였을 텐데. 그날 밤의 일이다. 나온다고 소문난 로지도 술이 들어가자 평범한 연회장이 되었다. 카레를 다 먹을 즈음 갑자기 날씨가 무너져서 뜻밖의 강한 비에 갇혀버렸고 밤에 로지는 작은 조명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고 하는 기분 나쁜 비바람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는 훌륭한 오컬트적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마력은 그걸 웃돌고 있었다. 한껏 장기자랑을 시켜줘서 지쳐버린 내가 벽 쪽에 주저앉았을 때 예고도 없이 조명이 꺼졌다. 유독 깔깔 웃고 있던 미카치 씨도 입을 다물고 한순간 침묵이 로지에 내려앉았다. 정전이네 라고 누군가가 중얼거리고 다시 침묵한다. 지붕을 때리는 비와 바람 소리가 커졌다. 조명이 꺼진 실내는 새까매졌고 겁이 많은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건 그거 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쿄스케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라니 뭔가요? 대학 산악부 4명이 조난을 당해서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야기 라고 할까? 코코 씨가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졸음을 쫓기 위해 4명의 학생이 방의 내 모서리에 각각 서서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사람이 벽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다음 모서리의 사람한테 닿으면 다음 사람이 다음 모서리로 걸어가 그곳의 사람에게 닿는다. 이걸 하룻밤 내내 반복해서 산장 안을 빙글빙글 계속 걸었다고 하는데 실은 4번째 사람이 모서리로 가면 거기엔 아무도 없을 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다. 있을 리 없는 5번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는 한은 라는 이야기를 코코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어린애 속이는 것 같은 이야기다. 그런 걸 분위기 타서 하더라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이 빠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쿄스케 씨가 룰을 2개 덧붙이자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스타트 주자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2번째, 아무도 없는 모서리에 도착한 사람이 다음 스타트 주자가 된다. 다음 스타트 주자라니 그렇게 하면 5번째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게 안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지만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거 누가 스타트인지 모르는 쪽이 재밌겠지. 당첨 뽑은 사람이 스타트야. 코코씨에게 건네받은 레몬 모양의 껌을 들고 난 벽을 기어가듯이 방의 모서리로 향했다. 다들 모서리에 섰어? 그럼 껌을 있는 힘껏 씹어. 방의 대각선 쪽에서 코코씨의 목소리가 들려 말한 대로 하니까 희미한 신맛이 입안에 퍼진다. 꽝이었다. 당첨은 토할 정도로의 신맛일 터다. 쿄스케 씨가 어느 모서리로 향했는지 기척으로 느끼고 있던 나는 전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시계 방향으로 코코 씨, 쿄스케 씨, 나, 미카치.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어요. 코코, 쿄스케, 나, 미카치. 이런 느낌일 거다. 누가 스타트인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모르는 점이 오싹오싹한다. 즉, 나 자신이 아무도 없을 터인 모서리로 향하고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다. 모서리에 기대듯 서 있으니 팔락팔락 하는 바람소리가 몸으로 느껴진다. 언제 올까 하고 대비하고 서 있자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붙잡혔다.
오른쪽에서 왔다는 건 쿄스케 씨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나는 다음 모서리로 벽을 따라 나아갔다. 시계 방향이라는 게 된다. 요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마우스 보여? 응? 자연스럽게 작은 보폭으로 걸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거리감이 분명하지 않아 묘하게 다음 모서리가 먼 느낌이 들었다.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 겨우 누군가의 어깨로 추정되는 것에 손이 닿았다. 미카치 씨일 거다. 순간 움찔한 뒤에 사람의 기척이 멀어져 간다. 난 그 모서리에 멈춰서서 다시 모서리에 기댔다. 벽은 희미하게 따뜻하다. 그렇겠지. 누구든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서 있을 순 없다.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니 또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세게 잡혔다. 쿄스케 씨다.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어둠 너머의 인물을 노려보면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간다. 아까의 리플레이처럼 누군가의 어깨에 닿고 그리고 누군가는 떠나갔다. 그 모퉁이에서 기다리는 나는 이번엔 놀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지만 역시 오른쪽에서 온 누군가에게 오른쪽 어깨를 잡혀 움찔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스타트 주자가 되면 방향을 바꿔줘야겠다. 고 몰래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잠시. 누군가의 어깨가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는 벽에 손이 닿았다. 순간 소리를 낼 뻔했다. 포켓이었다. 아무도 없는 모퉁이를 어째선지 그때 나는 머릿속에서 그렇게 불렀다. 아마 에어 포켓에서의 연상이라고 생각한다. 포켓에 도착한 나는 염원하던 다음 스타트권을 얻은 거다. 지금 4명은 내 모서리에 각각 서 있다는 게 된다. 난 당연하다는 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드디어 쿄스케스를 만질 수 있다. 아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성으로서의 쿄스케스를 만진다는 기쁨에 젖어 있는 게 아니다. 놀라게 한 상대한테 복수할 기회에 불타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어두운 밤인 만큼 이상한 곳을 잡아버릴 위험성은 확실히 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닐까? 난 가능한 한 발소리를 죽이며 오른쪽 방향으로 걸었다. 그리고 이미 파악한 거리감으로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위치에 왼손을 비틀어 넣었다. 다음 순간 이상한 단단함이 손끝을 덮쳤다. 손가락을 문지르며 오싹해진다. 벽? 그렇다면 포켓? 설마 나부터 스타트했는데? 멍해져 있는 나의 왼쪽 어깨를 누군가가 세게 잡았다. 쿄스케 씨다. 난 당연히 벽에 기대 있는 인형을 상상하고 왼손을 내밀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어둠 속에서 벽에 기대지도 않고 서 있었다니. 아니면 함정이었을까? 사람의 기척이 벽을 따라 멀어져 간다. 분함이 밀려와서 남겨진 나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궁리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오른쪽 어깨를 잡혔을 때 부끄럽게도 으히! 하는 소리가 나왔다. 크소! 젠장! 쿄스케 씨다! 또 누군가가 역회전으로 바꿔버렸구나. 이번에야말로 불행한 사고를 일으킬 생각이었는데. 머릿속으로 욕을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다음 모서리로 향한다. 그리고 미카치 씨, 아마도? 에게는 조심스럽게 닿았다. 다음 회전에서도 오른쪽에서였다. 그 다음도. 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쿄스케 씨를 만질 수 있는 반시계 방향이 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빨리 포켓 와라 하고 빌고 있었다. 다음에 포켓이 오면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스타트다. 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돌았다. 몇 바퀴를 돌았을까? 어둠 속에서 기척만이 꿈틀거리는 기묘한 게임이 갑자기 끝을 고했다. 야! 하는 비명에 등골이 얼어붙는다. 미카치 씨의 목소리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고 손전등에 불빛이 켜진다. 쿄스케 씨가 천장을 향해 손전등을 놓자 방은 단번에 밝아졌다. 미카치 씨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다. 코코 씨가 무슨 일이야? 라고 다가가자 그치만 이상하잖아. 왜 아무도 없는 곳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건 나도 생각한다. 포켓만 오면 쿄스케 씨를...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알코올로 회전이 느려진 머리를 두드린다. 회전이 멈추지 않는 건 이상하지 않다. 5번째 사람이 없어도 포켓에 들어간 사람이 멋대로 다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빙글빙글 언제까지나 방을 도는 거에는 위화감이 없지만 또 처음에 한 명째가 스타트해서 다음 사람한테 닿고 4번째 사람이 포켓에 들어간다. 이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리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제 잘까? 라는 코코씨의 한마디로 일단 이 게임은 흐지부지 끝났다. 쿄스케 씨는 나를 향해 아쉽게 되었네 라고 말하고는 검지를 좌우로 흔든다. 미카치 씨도 금방 회복해서 마이까? 뭐 괜찮나? 라던가 말하고 있다. 역시 오컬트 매니아들의 모임. 이 정도의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건가? 오히려 매니아니까 더 신경 쓰라고. 난 신경이 쓰여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손에 오른쪽 어깨를 잡혀 비명을 지른 순간 다음날 아침이었다. 쿄스케 씨만 깨어있고 하품을 하고 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쿄스케 씨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침 인사도 있고 그렇게 물었다. 그 정도 술로는 맨정신이나 마찬가지지. 어긋난 대답 같지만 아무래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다. 난 노트 구석에 샤프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다. A. 코코 B. 쿄스케 C. 나 D. 미카치. 그리고 게임이 시작한 뒤에 일어난 일을 전부 나열해보니 드디어 알게 되었다. 술만 깨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미스터리 같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답도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좀 상상해봤으면 한다.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1순째 시계 방향, 2순째 시계 방향, 3순째 시계 방향, 4순째 반시계 방향, 5순째부터 10순째까지는 시계 방향. 내가 돌았던 방향이다. 그리고 3번째 시계 방향에서 난 포켓에 들어갔다. 가령 A가 처음 스타트였다고 한다면 시계 방향이라면 1회전째 포켓은 D, 그리고 같은 방향이 계속되는 한 2회전째 포켓은 C, 3회전째는 B로 앞당겨진다. 즉 동일한 방향이라면 반드시 누구든 4회전에 한 번은 포켓이 와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5회전 이후의 시계 방향 속에서 나한테 포켓이 오지 않았던 건 역시 이상하다. 다시 한번 도표로 눈을 돌려서 3회전째 내가 포켓이었다는 거에서 역산을 해보면 처음 스타트는 B인 쿄스케 씨고 시계 방향이라는 게 된다. 첫 번째 포켓과 2순째 스타트는 코코 씨, 2회전째 포켓과 3회전째 스타트는 미카치 씨, 그리고 그 다음이 나다. 나는 방향을 바꿔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아가 4회전째 포켓, 그리고 5회전째 스타트는 미카치 씨, 그리고 미카치 씨는 다시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되돌렸으므로 5회전째 포켓은 나다. 나여야 하는데 포켓에 들어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은 계속되었고 그 뒤로 한 번도 포켓은 오지 않았다. 어째서 5회전째 포켓에 사람이 있었던 걸까? 있을 리 없는 5번째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친다. 그때 미카치 씨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닿았던 그 인형은 다른 무언가였던 걸까? 로슈타인의 회랑이라고도 한다. 쿄스케 씨가 불쑥 입을 열었다. 어제 했던 놀이는
흑마술에선 훌륭한 강령술의 일종이다. 어레인지는 더해져 있지만 있을 리 없는 5번째를 불러내는 의식인 거야. 어이 강령술이라니. 그래도 뭐 그렇게 쉽게 강령술 같은 게 성공할 리는 없어. 키오스케 씨는 하품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말한다. 그 말과 어제 손전등을 켠 뒤에 묘하게 김 빠진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난 하나의 답에 도달했다. 미카치 씨가 범인인 거군요. 즉, 미카치 씨는 5회전째에 스타트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코코 씨에게 터치를 한 뒤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스타트 지점까지 벽을 따라서 돌아간 거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와서 터치한다. 미카치 씨는 그 뒤에 2사람분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서 코코 씨한테 터치. 그리고 다시 1사람분 돌아와서 날 기다린다. 이걸 반복함으로써 미카치 씨 이외에 누구에게도 포켓이 오지 않는다. 끝없이 시계 방향이 계속되어 버리는 거다. 꺄라는 비명이라도 터져나오지 않는 한은. 모처럼의 장난인데도 언제까지나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니 자작극을 한 것이다. 하지만 코코씨도 키오스케씨도 어제 그 분위기로 보면 아무래도 미카치씨의 장난에는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만이 신경 쓰여서 이상한 꿈까지 꾸고 말았다. 한심해. 아침 식사 시간이 돼서 미카치씨가 잠에서 깬 뒤에 히도이 데스요. 너무하잖아요 라고 말하자 나 그런 거 안 했다고 라며 시치미를 뗐다. 이 로지에 나온다는 귀신이 섞였던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서 웃기에 그런 걸로 해두기로 했다. 후일 코코씨의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내 오컬트도의 스승이기도 한 괴짜다. 그래서 그 뒤에 키오스케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5번째는 나타난 게 아니라 사라진 걸지도 모른다고. 그 게임을 끝냈을 땐 4명뿐이다. 4명으로 시작해서 5명으로 늘어났다가 4명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5명으로 시작해서 끝난 순간에 4명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4명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지만 키오스케 씨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자주 듣잖아. 카미카쿠 씨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패턴이 있다. 라고. 즉, 사라져버린 인간에 대한 기억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라져버리고 모순이 없도록 과거가 교묘하게 개변되어 버린다는 오컬트계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화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번째 멤버가 있었다니 현실감이 너무 없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승은 그 이야기를 듣자 감탄한 듯이 신음했다. 그 남자 같은 녀석이 그렇게 말한 거냐? 재밌는 발상이네. 그 산악부 학생의 일화는 일본에서는 내 모서리에 괴이라든가 오헤야 사마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놀이로 있을 리 없는 5번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취지다. 그게 사실은 5번째를 출현시키는 게 아니라 5번째를 소멸시키는 카미카쿠시의 의식이었다는 건가? 스승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개변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5명이면 애초에 아무런 재미도 없는 이런 게임을 할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 산악부 학생은 밤새 깨어있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오히려 5명으로 시작한 쪽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로슈타인의 회랑이란 녀석은 애초에 5명으로 시작한다. 5명으로 시작해서 도중에 한 사람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시점에서 회전이 멈춰야 하는데 어째선지 끝없이 계속된다는 괴이라는 거다. 그럼 우리들도 5명으로 시작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도중에 한번 역회전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5번째가 사라졌다는 바보 같은 이야기에 진심이 된 건 아니다. 다만 스승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없었던 걸
5번째 소멸의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성 너무 강해서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뭐든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면 좀 그렇죠. 로슈타인의 회랑을 알고 있었던 건 추가 룰을 제안한 그 남자 같은 녀석이었지? 그럼 실제 룰은 이랬을지도 몰라. 1번, 도중에 한 명 빠져도 된다. 2번, 아무도 없는 모서리에 도착한 사람이 다음 스타트 주자가 되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뭔가 복잡하다. 난 깊이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스승에게 따져 물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데요? 재밌다기보단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되는 카미카쿠시라는 건 말이야. 완전히 과거가 개변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누구 건지 모르는 신발이 남아있다던가, 단체 사진에서 한 사람분의 공간이 부자연스럽게 남아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암시하는 상처가 반드시 남는다. 거꾸로 말하면 그 상처가 없으면 아무도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고, 애초에 카미카쿠시라는 괴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연 이건 알겠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에서 한 군데만 위화감을 느낀 부분이 있어. 캠프장에는 렌터카로 갔다고 한 것 같은데 4명이 갔다면 보통 차로도 괜찮았던 거 아니야? 스승은 그렇게 말한다. 적어도 쿄스케 씨는 4인승 차를 가지고 있다. 굳이 빌렸던 건 스승의 추측대로 6인승의 렌터카였다. 확실히 고작 1박 2일 로지에 묵었기 때문에 휴대용 텐트 같은 캠핑 장비도 짐도 거의 없다? 어째서 6인승이 필요했던 걸까? 어느 두 좌석이 비어있었는지 떠올리려고 하지만 너무 모호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왜 6인승으로 갔더라? 이게 상처인가요? 글쎄다. 다만 그 녀석이 말했었어. 숨바꼭질하고 있을 때 승부가 나지 않아서 버티고 있었다고. 숨바꼭질이라는 건 시간 제한이 있으면 술래와 숨는 쪽의 승부고, 시간이 무제한이라면 마지막 한 사람이 되는 쪽이 승리잖아. 왜 숨바꼭질이 끝나지 않았던 걸까? 그 녀석은 누구와 승부를 하고 있었던 걸까? 스승의 그런 말이 머릿속을 음산하게 맴돈다. 어쩐지 기분이 나빠져서 도망치듯 난 스승의 집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내 등에 대고 뭐 그런 일은 있을 리 없어 라고 스승이 가볍게 말했다. 실제로 그렇겠지 라고도 생각하고 지금도 있을 리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날 밤만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5번째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의 마지막 괴담, 내 모퉁이. 괴담 좋아하는 반죽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이야기겠지만 반죽이들한테 고민해보면 좋을 이야기를 함께 던져보자면, 자, 일본의 레몬 형태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엄청 시큼한 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스파이 레몬이고 요진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 껌이 있는데 이 제품은 3개 중에 하나가 엄청 시큼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운이가 서술하는 시점에서 4명이 시작했는데 이 껌으로 시작할 사람을 정했다? 3개가 들어있는 껌이에요? 그러면 2봉지를 뜯어야 될 거 아니야. 4명인데 6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당첨이 2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또 다만 작중에서 90년대 기준으로 레몬 맛이 아니라 포도 맛은 4개가 들어있었다고 기억한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레몬이랑 포도를 섞어서 레몬 당첨을 뽑은 사람은 스타트 주자, 포도의 당첨을 뽑은 사람은 중간에 빠져도 된다, 뭐 이런 규칙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추리한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전제 자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뽑았는데 여자 3명에 남자 하나는 이상하지 않나? 라는 의견으로 이제 사라진 한 명은 남자였겠지? 이런 추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스승 시리즈 이제 7번째인데 단편 위주의 약간 어딘가 비틀어진 그런 괴담들로 스승 시리즈가 시작됐지만 언니 개인적으로는 요거 이 내 모퉁이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이 스토리의 짜임새라던가 초반에 나왔던 복선 회수라던가 이런 거의 퀄리티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스승 시리즈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치즈잭 팔로워가 900명을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와! 트위치 시절부터 함께해준 반주기들, 치즈잭에서 만난 반주기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와주신 반주기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담라디오는 치즈잭에서 수목금 중에 하루 8시 반에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놀러와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랑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라디오 진행자 코로네 언니가 그 다음에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